얘는 왜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2008 리먼과 IMF 때 굉장한 경제 변동이 오면서 기회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게 고3이나 재수생 때 겪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택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학습할 수는 있죠. 자, 당장 지금 리먼 브러더스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원래 베어 스턴스라는 굉장히 유력한 은행이 파산했었고요. 지금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재현이 될지 경착륙일지 연착륙일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SVB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의 그 벤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은행업을 했던 금융업을 했던 그런 은행이 파산을 했었고, 이게 파산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었는데, 잘 들어. 우리 옛날 수능 기출 중에 바젤3 지문이 있어요. 이 바젤3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건 개인의 어떤 채권 채무의 상황이나 개인의 상환 능력에 대한 건데, 그거는 은행 건전성에도 들어가는 공식이에요. 그거를 BIS라고 해서 이제 스위스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은행들의 기강을 잡는 은행이 있고, 그 전 세계 은행들의 기강을 잡는 은행에서 바젤3를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거야. 우선 아시겠죠? 첫 번째. 그럼 바젤3대로 했던 거야.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문제는요, 그 시절이 저금리였죠. 그러면 저금리의 채권을 사놨단 말이야. 자, 그런데 금리가 급격히 올랐죠. 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 즉 안전자산이던 미국채가 폭락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은행이 예금 인출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취약한 상태가 돼버렸고, 뱅크런이 결과적으로 일어났는데, 예전에 뱅크런은 은행에 줄 서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뱅크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지금은 24시간 은행 모바일 뱅킹을 해버리니까 바로 싹 빼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당연히 파산했고요. 두 번째, 연달아서 스위스 2등 은행이 있어요. 스위스 크레딧 은행도 지금 파산했어요. 이제 결국에는 이게 계속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정말 그래서 수능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놀랍다는 게, EBS가 이거 2월에 나왔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2월 이거 나온 다음에 한참이었고 3월쯤 됐을 거야. 3월.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역시 3월인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되는 지문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는 국어라는 과목이, 여러분 제발 좀 잘 들어야 돼. 수학은 제가 아까 3시 반 수업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주어진 조건 내에서 정확한 논리적으로 완결성을 갖춘 사고를 연습하는 학문이 된 거고, 영어는 전 세계의 정보의 60에서 70%의 정보가 영어로 쓰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번역기를 돌리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번역기가 막 발달하고 하면은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측면. 그러면 이제 봐. 나머지의 지식이나 생존 지식이나 실용적인 지식이나 정보 처리 능력은 도대체 어떤 과목에서 길러줘야 되냐는 거야. 국어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중2 때 배워야 되는 진법도 국어에서 가르치게 됐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인터넷에 대한 개념, 경제에 대한 개념, 코딩에 대한 개념, 보안에 대한 개념, 과학기술 또는 경제, 법 할 거 없이 정치화법도 국어에서 배워야 되고, 경제도 국어에서 배워야 되고, 코딩도 국어에서 배워야 되고, 온갖 잡다한 게 지금 국어에 다 짬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학습하셔야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수업 외적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잡소리들을 최소한 줄일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제가 워딩만 탁탁 던지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집중해서 잘 활용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얘는 올해 실제로 3월에 계속 파산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걸 EBS에서 이걸 세팅해놨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고요. 아시겠죠? 자, 1달러 보겠습니다. 실장 에어컨 좀 클까요?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 중개는, 잘 들어. 이거 제가 이미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에도 수차례 설명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라 그랬었냐면 예대 마진이라 그랬어요. 즉 예금자한테서 예금을 받아. 그래 받은 예금을 대출을 해줘. 그럼 예금한 사람한테는 보상으로 예금 이자를 주겠죠. 대출한 사람들한테는 대출 이자를 받겠죠. 그러면 내가 대출 이자를 10%를 받고 예금 이자를 5%를 지불했다면 그냥 10-5%포인트만큼의 이윤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 이게 바로 예대 마진이라 그랬고 이거 이미 수업을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잖아.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 중개, 신용이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요? 대출이라고. 됐어? 즉 대출을 은행이 중개해주고 있는 거죠. 예금자한테 받은 돈을 대출로 대출자한테 주고 있는 거니까.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한 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대출하여 수익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은 예금에 비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것이 일반적인데 자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자 봐. 우리가 예를 들면 집 사는데 모기지 대출을 하죠. 그럼 25년 막 30년씩 갚아요. 그럼 대출은 30년짜리인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이 예금을 하고 싶어. 누가 30년 예금을 해요. 6개월, 3개월, 1년, 3년. 내가 투자하기 전에 예금을 맡겨놓는 게 잠시 필요하다든지 혹은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대출이 훨씬 길어요. 만기가. 됐어?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줘야 되는데 대출해준 돈을 더 길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 기간이 더 길어버리니까 예금을 계속 땡겨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 자 단기에 비해 장기의 경우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높아요. 맞죠? 왜? 자 봐봐. 삼성이 한 달 뒤에 망하겠어? 안 망해요. 근데 100년 뒤에 삼성은 모르는 일이야. 왜? 100년 전에 삼성이 없었잖아. 있었나? 없었어. 없었어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 갈수록 변수가 많아지니까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야. 자 여기서 리스크는 위험이라기보다는 변동성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알겠어?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삼성이 커질 수도 있고 엄청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장기에는 리스크가 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됐습니까? 은행의 대출로 인해 발생한 원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증서인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므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원이래요. 아까도 얘기했던 예대 마진 이런 겁니다. 은행의 자금 중개는 예금자, 은행 그리고 대출자와 연결되므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거쳐 자금이 중개된대요. 자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봅시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은행은 자금을 중개해 준다니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준다고. 됐어? 그럼 예금자와 대출자를 연결하죠. 누가? 은행이.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러네.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면 되네. 단순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인 예대마진의 설명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들어. 추가로 들어간 정보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이미 알고 있지만 이걸 모르는 거죠. 보통 대출이 만기가 더 길다는 걸. 만기가 길다, 리스크가 크다, 장기금리가 더 높다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을 내용은 딱 이거 하나예요. 잘 들어. 당연히 대출 만기가 더 길어요. 자 그리고 만기가 장기일수록 리스크가 커지고 리스크가 커지니까 리턴도 커져야 되고 리턴도 커져야 되니까 장기금리가 높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6개월짜리보다 1년짜리가 2년짜리가 3년짜리가 일반적으로 금리가 더 높아. 자 그런데 당연한 이 공식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해요. 이해됐어?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예외적인 현상이니까 대응이 안 되니까 그때 사고 터지는 거야. 오케이? 자 계속해서 볼게. 이단락.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 시스템 밖에 있는 거예요. 자 벌써 리스크 원인 나왔죠. 그래서 은행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금융감독을 받거든. 금융감독 정책의 대상이 되거든. 그런데
은행 수준의 규제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것도 문제 원인이죠. 일반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 있고 일반적인 은행과 같은 규제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요. 예시가 나와 있죠. 그럼 봐. 얘네가 은행보다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때때로 얘네가 리스크를 터트려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됐어?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반면 그림자 금융은 대출을 실행하고 받은 대출 채권을 시각에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자금 중개 과정이 은행과는 반대로 진행된대. 자, 무슨 얘기 다시 한번 좀 짚어봅시다. 자, 지금까지 나와 있던 내용의 반복이죠. 은행은 고객 예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이거는 앞쪽 내용이야. 처리할 것도 없어. 그럼 봐봐. 1단락 내용과 대조되는 2단락 내용이 그림자 금융일 거니까 이게 주제인 거고 은행과 유사하지만 은행이 아닌 거야. 은행 시스템 밖에 있죠. 그리고 은행과 같은 규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결과가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얘네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용중개 기능을 하냐. 어떤 식으로 한대요? 봐. 대출을 실행해, 일단. 돈도 없으면서. 그러면 대출 채권을 받아. 그 대출 채권을 어떻게 한대? 시장에 매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잘 들어.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은 여기 있는 것처럼 구조가 이렇게 돼. 그림으로 그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은행은 예금자가 예금을 맡기고 그렇게 받은 예금을 대출자한테 줘.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예금자한테 이자를 지급해 줄 거야. 예를 들면 5%. 대출자가 대출 이자를 내야 될 거야. 예를 들면 10%. 그리고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명확하죠. 10% 마이너스 5%, 즉 5%포인트만큼의 예대 마진이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 알겠어, 여기까지? 이게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게 1단락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2단락에 나와 있는 그림자 금융은 니은 섀도우 뱅킹. 그러니까 얘는 기업이야. 일반적인 은행. 니은 섀도우 뱅킹은 좀 다르다는 거야. 자, 얘네는 어떤 상황이냐? 자, 얘는요. 물론 얘네도 초기 자본 어디선가 조달을 했겠지. 근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그냥 바로 뭘 해준대? 대출을 해준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아예 초기 자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출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야. 바로. 오케이? 자, 그럼 봐. 대출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 내가 얘한테 대출을 해준 순간 뭘 줄까? 당연히 이자는 나중에 주겠지만 대출을 했다는 증서인 채권 증서를 얘한테 줄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 채권을 매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각 대금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이 대금을 얘네한테 줘버리면 되잖아요. 이해됐어? 이게 한날 한시에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얘와 얘만 준비가 돼버리면. 됐어? 그래서 대출 채권에 대한 인수자만 존재하면 존재하면 이게 한날 한시에도 바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먼저 예금이 먼저 들어와야 대출이 일어나는 선후관계가 존재하지만 얘는 이걸 동시에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뭐야 일단 대출자한테 오케이 너희 이 이자에 이 정도의 대금을 우리가 너희한테 바로 지급을 해줄게. 너희 그럼 계약서 쓰고 도장 딱 찍는 거야. 그날 좋아. 우리 이런 채권 이런 금리에 보상을 해주는 채권이 있어요. 사실래요? 저 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도장 찍는 순간 돈 입금하셔야 됩니다. 입금하자마자 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어? 혹은 이거야. 얘네하고 아직 계약을 못했지만 먼저 채권부터 팔아버리고 약간 시간차를 두고 얘네 대금을 나중에 지급해 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게 전형적인 파생상품의 설계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이거 아무도 공부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하면 잃는 거야. 정보가 없다면 그건 리스크라니까요. 정보가 없는 게 위험이야.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위험이지 아니야.
여러분 내가 주사위를 굴렸어. 근데 주사위의 모든 눈이 2의 배수래. 그럼 어떤 미친놈이 일상을 홀수에 걸어요. 그런 거야. 그런 거라고. 내가 정보를 많이 할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할 거라고. 고객님 이거 독일 국채 투자 상품인데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0.7% 미만으로 가겠어요? 안 가요 절대. 근데 가면 뭐 손실을 좀 보실 거예요. 근데 안 가니까 상관없죠. 알고 보니까 0.7% 밑으로 가면은 전액 손실 나는 거야. 그걸 쳐 팔아먹었어요. 우리 은행 같은 데가. 그 누가 구제 안 해준다니까 여러분. 구제 안 해줍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들 수두룩해 얘들아. 제발. 그러려면 애초에 안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섬 들어가서 할 거야? 무인도 들어가서 할 거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시대예요. 너무 복잡해진 시대예요. 옛날에 이런 파생 상품도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빌 클린턴이 퇴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금융 규제가 빡빡했는데 빌 클린턴 이제 퇴임 놔두고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파생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 얘기야 지금. 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향 자체는 비슷하지만 구조는 똑같지만 선후 관계가 다름으로써 얘네는 다시 예대 마진이라는 걸 보고 얘도 어떻게 보면 예대 마진이긴 하겠지만 얘네는 이런 선후 관계 없이도 대출 채권을 팔아서 대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차이인 거야. 세 가지 차이죠. 첫 번째 은행 시스템 밖에 있고요. 두 번째 은행 수준의 규제 권리 없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대충을 실행하고 받은 대출 채권을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즉 뭐가 다르다? 선후 관계가 반대 진행이 나요. 됐습니까? 이때 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주체를 콘딧이라고 한대요. 콘딧이 뭘까? 도관, 즉 물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콘딧은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어음 등의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 순서대로 볼게. 자 먼저 뭐부터 하는 거야? 자신의 명의로 된 어음 등의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해서 그 발행한 결과 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을 마련하고 맞죠? 재원을 마련했으니까 대출 채권을 이제 매입하는 순서대로 가겠죠. 이를 매입하는 자금은 펀드 등에 맡긴 투자자의 돈으로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영순이는 투자자가 돈을 내면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하고 그 발행한 것을 판매한 것을 바탕으로 돈을 마련해서 대출 채권을 매입한다는 거죠. 됐니? 그럼 봐 이것도 지금 벌써 정보가 복잡해지고 구조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계속 가볼게. 투자자들이 자금이 콘딧에게 원활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사고 날 건데 우리가 보증해줄게. 오케이 그럼 돈 주겠죠. 보증하면 당연히 신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누가 보증을 해준다?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회사들이 일부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해주겠죠. 왜? 이게 단기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 날 일이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바뀌었지만 하루 정도면 뭐 사고 나겠어요.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콘딧은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을 묶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을 기초로 하여 신종증권을 마련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처럼 정리하면 뭐라고요? 잘 들어.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그래.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나오면 이제 애들 저 터지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실전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이처럼 뒤쪽에 집중하면 되긴 해. 요약 정리니까. 그래서 우린 두 가지로 갈 거거든요. 일단 오늘은요. 이 뒤쪽에 초점을 두고 가겠지만 문제에서 필요로 하거나 처리에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앞쪽까지 같이 처리가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아 유동성이 생기고 돈이 생길 거니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전통적으로는 매우 단순하죠. 한 번, 두 번밖에 없어. 근데 얘네는 연쇄적으로 쭈르륵 이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연쇄부도가 나버리는 거야. 여기선 터져봐야 3명만 터지는 거야. 예를 들면 주체가. 근데 얘는 벌써 껴있는 게 3명인데 얘가 지금 콘딧의 역할로서 여기서 주로 지금 이어지는 인과 구조가 있는 거잖아. 이게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딱 그 상태야.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결국 뭐다?
전통적인 신용분기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한 과정이 특징이 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선택이야, 실전에서도. 자, 1, 2달러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잡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정확하게 적당하게 주제만 털고 갈 것인지. 오케이? 근데 우리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여기 구조를 조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보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자, 필기하시고 3분 드릴 테니까 2달러 구조를 그려보십시오. 시작. 지금 파생상품이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를 이 EBS 지문에서는 정리하고 있는 거고, 제가 아마 수학과를 갔으면, 통계학과를 갔으면, 또는 공대를 갔으면 저는 무조건 월가로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상품 만드는데 아마 제 진로를 결정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파생상품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 봐봐, 내가 이 수업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들한테 판매를 하면 그것도 파생상품인 거야.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수업한 내용을 누군가 교재로 써서 그 교재를 팔면 그것도 파생상품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파생상품은 아니야. 여러분 직접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산 소비 활동에서 생산된 뭔가의 생산물이 가공 형태를 거쳐서 소비되고 판매된다면 그게 보통 파생상품이거든요. 파생상품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야. 자, 쉽게 얘기할게. 기존의 금융에서의 상품은 정확하게 뭐냐면요, 그냥 돈 자체야. 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예금자한테 돈을 받아. 그렇게 받은 예금을 대출자한테 해주는 구조야. 이해됐어? 여기서 거래되는 건 뭐예요? 돈이야. 좀 더 정확하게는 돈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야. 대출자에게는 그 돈의 현재 가치가 필요한 거야. 반면에 예금자한테는 돈의 미래 가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금자한테는 돈을 맡긴 만큼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를 주는 것이고, 얘는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역시 이자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통적인 금융업이었던 거예요. 사고 날 일이 없죠. 왜? 이 비율만 따져보면 되니까. 사고 나더라도 단순하고 소규모인 거야. 근데 이 파생상품은 뒤지게 얽히고 설켜 있다니까요. 어떤 상태냐? 미국에 우리 찰리 형님의 강아지인 콩이가 대출자인 집에 MBS 대출 채권이 우리 옆집에 계시는 김복래 할머니의 노후 자금으로 산 채권이 돼버리는 거야. 난장판이에요. 왜 그런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냐? 이거야, 잘 들어. 자, 일단 대출자한테는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권에서 했었던 은행의 수익 모델을 이 그림자 금융도 해보고 싶었던 거야. 못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얘는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전통적인 은행 규제 시스템 밖에 있고 규제와 권리도 없어. 자, 그러면 이 섀도우 뱅킹은, 자, 대출자한테 대금을 주려면 어디선가 대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서 가져온다고? 콘딧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갖고 온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혹은 콘딧이라고 하는 법인한테서 갖고 온다는 거야. 됐어? 그럼 얘네는 그 대금을 갖고 오는 대신에 당연히 대출자의 채권을 얘네한테 판매하겠죠. 이거야, 일단. 그러니까 벌써 이미 여기서 이미 은행 역할이 끝난 거야. 자, 그럼 또 문제는 뭐냐? 이 콘딧은 돈이 어딨냐는 거야. 이 콘딧의 돈은 어디서 왔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지문 2달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콘딧 자체도 돈 한 푼도 없이 사업을 하는 거야. 잘 봐. 은행도 돈 한 푼 없이 사업했죠? 똑같아. 콘딧도 돈 한 푼 없이 그냥 자신의 단기 채권 발행해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 사겠지. 사는 사람은 뭐야? 주체는 펀드야. 펀드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됐어? 그럼 투자자들은 누구겠냐고요? 우리은행일 수도 있고요. 그 우리은행에 돈을 맡긴 우리 옆집 김복남 할머니의 돈일 수도 있어. 김복남 할머니가 아들인 박인호에게 돈을 빌렸을 수도 있는 거야. 우리 박인호는 이거를 카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엮이고 엮여버린 거야. 자, 그래서 단기 채권을
매수자에게 팔아서 그 돈을 콘딧이 재원으로 마련해서 그걸 여기다 줘서 여기다 주는 구조까지 오기도 하고. 자, 두 번째. 그럼 단기 채권이니까 당연히 부도 위험, 신용 위험이 있고 어떻게 해지한다? 은행이 보증을 서준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도권에 있는 신한은행 같은 게 보증을 서줄 수도 있는 거야. 됐어? 그럼 결국에는 어디선가나 터지면 다 뒤지는 거야, 이제. 자, 또 뭐냐? 두 번째. 보시면 콘딧은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들을 묶어서 보이시죠? SB에서 그림자 금융에서 받을 채권들을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재구성하냐면 이런 거야. 자, 채권을 보면은 트리플 A 같은 초우량 채권도 있지만은 더블 B 같은 좀 마탱이 가기 직전의 채권들도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사냐고. 그럼 이걸 섞어버려. 그러면 평균 때리고 하다 보면은 신용평가 회사에서 공식을 때려보면 얼추 더블 A 정도의 나쁘지 않은 채권으로 얘가 재탄생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팔 수 없었던 상품이 이제 끼어 팔기가 되는 거지. 이러려고 섞어버리는 거야. 됐어? 그러면 그 섞은 새로운 채권을 또 팔아먹고 그 대금을 마련해서 가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어디 하나에서 터져도 다 터져버리는 거야, 요즘은. 연쇄적으로. 예전하고 다르게. 그래서 님한테 터지고 나서 학자들이 왜 터졌는지를 연구하고 그게 이 모양새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알아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 왜? 너희가 유치원 때 수학에 대해서 알았냐고요. 근데 지금은 수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학생들이 됐잖아. 너희가 유치원 때 영어를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외국인들 만나도 그래도 영어로 기본적인 회화는 되는데 다 썰먹은 애들이 되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다 썰먹은 애들이 막 뭐 이강인도 아니고 축구를 뭐 되게 잘했겠어요? 못했지. 이강인이나 잘했지.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되잖아. 물론 여전히 개발차는 애들도 있겠으나 그래도 축구를 좀 하는 애들은 잘 하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계속해서 3단락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종증권이 신뢰할 만한가는 결국 그림자금융이 최초로 실행한 대출 건전성 여부에 달려 있는데 대출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대출 채권이 불량해지고 신종증권 역시 부실해질 수밖에 없대. 자, 봐. 이 신종증권은 그럼 뭔데? 그림자금융에서 나온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보니까 여기 있죠. 신종증권. 됐어? 결국 무슨 얘기야? 잘 들어. 이게 이제 리먼 같은 애들이 터트려 먹은 상품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신종증권이야. 지금 이 지문에는 명시가 안 나왔지만 보통 이거예요. 내가 사들인 채권 또는 내가 살 수 있는 채권이 우량 채권이면 파는데 아무 지장 없다니까. 수익성은 둘째치고. 근데 비우량 채권은요 누가 안 사요. 비우량 채권을 팔아야 돼. 그거 어떻게? 섞어서 새로운 채권 만들어서 판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문제는 어디서 터진다고? 여기서 터지는 거야. 왜? 이런 애들이 썩은 채권들이 썩은 고기가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햄버거를 먹었어. 근데 다행히 내가 먹은 패티에는 썩은 고기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옆에가 먹은 고기에는 썩은 고기 들어가 있으면 걔는 배탈 나고 식중독 걸려서 병원 가는 거야. 그런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신종증권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봐. 그럼 이 신종증권이 부도 위험은 뭐가 결정을 한다고? 최초에 실행된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됐어? 그 최초 실행된 거 어디서 왔냐 그러면? 여기서 왔죠. 맞지? 결국 얘가 돈을 갚으면 문제 없죠. 그럼 얘가 그 돈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그 돈이 안전하게 가는 거지. 됐어?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그림자 금융이 판매한 채권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걸 섞어서 만든 것의 신용도도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니? 결국에는 얘네가 얼마나 우량한지야. 근데 리먼 때는 누구였다고? 진짜 옆집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이 나왔다니까. 왜? 집이 담보면 되니까. 되셨죠? 선생님 여기 10초씩 다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10초씩 잡아주신 다음에.
집단지성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아까 세심한 수업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번 3월 학평은 제가 정말 저평가했어요. 30년 수능 역사의 최고의 시험이었고 올해 EBS 역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데 저는 당연히 이걸 출제하신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노고와 그 대단함에 정말 경의를 표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1구 수능 이후에 진짜 5년 넘게 진짜 목 터져라 미친놈처럼 외쳤던 배경지식, 출제 연결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편적이 돼서 이제는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는 그런 영향력도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런 맥락에서 쭉 볼 거예요. 사진 쭉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결국에는 불량해지죠. 1, 2. 그러면 당연히 신종증권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다시 봐. 자, 그림자 금융이 판매한 채권 누가 그 채권 누구 채권이에요? 대출자들이 대출한 것에 대한 채권이야. 결국 얘네가 부도를 내면 채권이 부실해지고 그 부실한 채권을 가지고 만든 신종증권도 부실해지는 거라고. 이해됐어? 3단계인 거야. 그래서 자, 이거 뭐라고? 원 대출자예요. 그러면 대출 채권이 불량해지고 그 대출 채권을 합쳐서 만든 신종증권도 당연히 부실해지죠. 됐어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MBS라고 주택담보대출 증권인데 그게 뭐 필라델피아에 있는 뭐 2층 집인지 허리케인 맞아서 작살난 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대출주가 강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김씨인지 배씨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냥 우리은행에서 괜찮으니까 사라고 했기 때문에. 신종증권이 어떤 대출과 연계되어 있는지 투자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신용도를 보강해야 돼. 그 보강하는 작업이 뭐야? 트렌칭이에요. 트렌칭이 뭔데? 신종증권의 시종 구조를 변경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트렌칭은 뭐라고? 신용도별로 조각을 내어 판매하는 증권화 기법인데 다수의 대출이 동시에 부실화될 확률이 낮다는 가정을 전제로 다수의 대출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게 너무 정보量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 들어갔을 때 선순위가 있어. 예를 들면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내가 10억짜리 집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해볼게. 그런데 이미 여기에 은행 대출이 5억이 껴있잖아요. 이게 선순위로 껴있잖아. 잘 들어. 여러분이 보증금으로 맡긴 거는 여러분이 그 집주인한테 빌려준 돈이다 얘들아. 알겠어요? 집주인은 잘 들어. 너가 고객이 아니야. 집주인이 너한테 고객인 거야. 그러니까 제발 집주인한테 굽신거리지 마세요. 근데 이건 있어. 내가 물건이 파손되거나 했을 때 내가 변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좋게 지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엄밀하게는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빌려준 돈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으로 7억을 줬다고 치면 자, 만약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수인이 5억을 먼저 반제하고 남은 5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 나는 결국 2억 날리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선순위 후순위 개념이야. 그런데 잘 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집주인이 여기에 플러스 2억 난 거 얼마든지 돌려줄 수만 있다면 괜찮은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파생 상품은 전세야. 이게 그래서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야. 반면에 님한테 터진 상품은 이거야. 자, 이 트렌칭은 뭐를 전제로 한다고요? 다수의 대출이 어떻게 동시에 부실화되겠어? 그런 확률은 낮다는 걸 전제해서 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됐죠? 콘딧은 증권화 과정을 거쳐서 만든 신종증권들을 신용도에 따라 신용도율이 높은 상위 트렌치, 열악한 하이 트렌치로 분할해서 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 위험을 하이 트렌치에 집중시켜 상위 트렌치에 보호하고자 한다. 지금 무슨 얘기야? 하이 트렌치를 구입한 사람들은 사고 터지면은 손실을 싹 떠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게 구조를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트렌치와 상위 트렌치로 나눴는데 이것도 진짜 개 대박인 게 이번 크레딧 스위스 사태인데요. 여러분 채권을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 근데 웃긴 게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그런 대형이고 신뢰가 갈 만한 은행은 부도날 일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채권을 팔았어요. 어떤 채권이냐? 은행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거는 은행이 갚아줘야 되는 채권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은행의 선택에 따라서 투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채권이 투자금이 돼버리면
그 은행이 망해버리면 투자금 날리는 거예요. 보전이 안 돼. 근데 그 결정을 은행이 할 수 있게 해놔버렸어.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 알아보고 샀거나 그걸 리스크를 감수하고 샀던 수많은 그 채권 구입자들이 이번 크레딧 스위스 파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계속 볼게요. 증권화를 통해서 총 위험을 줄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왜? 증권화를 한다고 해서 위험이 줄진 않아. 부도날 확률이 줄진 않아. 하지만 뭐라고요? 위험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버릴 수는 있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000원씩 내서 10명에서 가위바위보 승자 다 갖기야. 예를 들면. 이해됐어? 그런 개념이야. 또는 시판 같은 거 몰아주기야.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식판 몰아주기라고 할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총 위험은 유지지만 트렌칭은 뭐라고요? 하위 트렌치에 리스크가 가장 크게 들어간다는 거야. 상위 트렌치의 신용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어 비싸게 팔 수 있고,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하위 트렌치를 매입한 투자자가 가장 먼저 손실을 입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얘네가 지금 모든 위험 부담을 떠안고 있으니까. 이후 부도가 이어지게 되면 얘가 넘어가면 이제 상위 트렌치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 3단락도 구조 처리 한번 해볼까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트렌칭이야, 트렌칭. 됐어? 구조 잡아보세요. 3단락. 줄바따를 순서대로 만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어? 그래서 하이 트렌치가 먼저 터지고 나서 하이 트렌치가 다 터지고 나면 그때 상위 애들이 터지는 순서로 간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 트렌칭의 전제는 뭐라고요? 부도 확률이 낮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번에 부도날 확률이 낮다고 본 거야. 그럼 상위 트렌치를 산 사람은 좀 더 안전하게 생각을 해도 될 거고, 하위 트렌치를 산 사람들은 사고 터지면 바로 손실을 다 떠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저기 10초 잡아주고 오세요. 자, 이제 오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4단락에서는 구체적인 이 이 파생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하거든. 선생님이 저기 다시 30초 정도 잡아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오케이? 자, 4단락 갑시다. 보십시오. 자, 예시를 할게. 1년 후에 1억을 받는 두 개의 대출 채권이 있어.
그럼 총 2억이겠죠. 자, 각 대출 채권 1년의 부도난 확률은 10%로 동일했어. 그리고 독립사건이래. 보이시죠? 확통이야 이제. 그래서 수학 선택 확통이에요. 자, 대출 채권이 부도 처리될 경우 해당 채권의 세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럼 일단 기대값은 부도 안 날 확률이 90%니까 9천만 원이겠네. 맞죠? 그런데 만약에 부도가 나면 전액 손실이라고 치자. 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세팅된 정보를 바탕으로 페이지 1 정보가 있는 상태야. 자, 근데 봐. 이제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어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상품이 달라지는 거야. 아까 글에 있는 것처럼. 이해됐어? 얘는 그러니까 상품이 두 개 있는 거고 각각 독립적인 상품인데 이 독립적인 상품이 묶여버렸어요. 이해됐니? 그래서 이 상품이 두 개 상품이 이제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돼지고기, 소고기를 섞어버린 거라고요. 돼지고기 부패 확률 10%, 소고기 부패 확률 10%야. 또는 잘 들어. 생선과 소고기를 섞어버린 거야. 생선 부패 확률 10%, 소고기 부패 확률 10%야. 그런데 두 개를 섞어버렸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 그 섞은 함박 스테이크가 됐는데 이 트렌치 투자자가 1년 후에 1억을 받을 확률, 즉 상위 트렌치를 산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종주권의 가치가 1억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두 대출 채권이 동시에 부도가 나지 않으면 1억을 100% 확률로 버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경우에 쓸 때는 확률이지. 정리하면 어떻게 돼? 두 채권이 동시 부도가 나야 돈을 못 받는다니까. 잘 들어. 일로 와. 자, 어떤 원리야? 하위 채권자가, 즉 하위 트렌치를 산 사람이 먼저 전액 손실 부담이야. 됐어? 그러면 봐봐. 두 개의 채권을 섞었단 말이야. 그럼 둘 중 하나만 터지면 어쨌든 하나는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가져갈 수 있고 얘만 터지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돼요? 자, 벌써 경우의 수인데 이미 이해를 했으니까 더 얘기하는 게 오히려 혼란스럽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지금 4단락에 자, 원래는 어떤 상품이었냐면 이런 상품이었어. 자, 1억의 채권이야. 1억의 채권이야. A 상품과 B 상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A 상품과 B 상품은 부도 확률이 둘 다 10%, 10%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섞었어. 섞은 다음에 A 플러스 B를 섞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애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됐니? 얘가 상이고 얘가 하이야. 근데 잘 봐. 얘가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봐. 일단 채권에서 얘가 부도 날 확률과 얘가 부도 날 확률이 있을 거야. 이해됐어? 그럼 둘 다 부도가 나야 2억 날아가는 거야. 얘 하나만 부도가 나면 1억이 날아가는 거야. 그럼 상위 트렌치는 하나만 부도 나도 괜찮아. 왜? 1억 날아가서 하위에 속한 애가 모든 위험 부담을 가지니까. 됐지? 그럼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A가 부도가 나거나 부도 OX, OX, OX.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자, 상위에 있는 애는 부도가 안 나면 당연히 손실 없죠. 됐지? 자, 봐. 부도가 하나가 나더라도 얘는 손실은 0이야. 왜? 나머지 손실은 하이가 다 가져가니까. 이해됐어? 즉,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손실을 내는 경우는 둘 다 부도일 때문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볼게. 잘 들어. A 채권과 B 채권이 있을 때 부도가 나냐 안 나냐로 경우의 수를 OX로 처리를 해 볼게요. 부도가 둘 다 났다, B가 났다, A가 났다, 둘 다 안 났다. 자, 그러면 상위 트렌치에 있는 애들은 손실이 얼마 난다고? 0이야. 0이야, 0이야. 됐어요? 이제 손실이 전액 손실 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 확률을 구해야 돼. 즉, 둘 다 부도난 확률을 구해야 돼. 둘 다 부도난 확률은 얼마예요? 0.1 곱하기 0.1. 왜? 독립시행 사건이니까. 됐어? 그래서 0.1 곱하기 0.1을 하겠다는 거야. 1의 확률로 A는 전액 손실이야. 나머지는 전액 보존이야. 됐어? 그 얘기야.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의 결과 뭐라고? 네. 상위 트렌치를 산 친구는
부도 날 확률이 1%니까 회수 확률은 99%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반면 하이 트렌치 투자자가 1억을 받기 위해서는 자, 둘 다 부도가 안 나야 돼. 맞죠? 왜냐면 하나라도 부도가 나도 자기 손실이야. 자기가 먼저 손실을 떠안는 거니까. 그럼 둘도 부도 안 날 확률은 0.9 곱하기 0.9, 0.81 된다는 거야. 따라오세요. 자, 경우의 수는 네 가지야. 둘 다 부도가 났다, 하나만 부도가 났다, 둘 다 부도가 안 났다. 그러면 하이 트렌치 투자한 애가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둘 다 부도가 나면 안 돼. 부도 안 날 확률 0.9, 부도 안 날 확률 0.9 곱해서 0.81의 확률로 하이 트렌치는 전액 보존이야. 반면에 상위 트렌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액 손실 나는 경우 여사건으로 빼면 되잖아. 0.1 곱하기 0.1, 0.99 됐어? 따라서 상위 트렌치 투자한 친구는 손실 볼 확률이 1%밖에 안 되고 얘는 19%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수학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버린 친구들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 학통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야.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확률 통계를 배워요. 그때도 조건방률 배워.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빼라. 이런 거. 동시냐 뭐냐에 따라서 더하냐 곱하냐 이런 걸 배우거든. 그거 정확히 정리 한번 하셔야 돼. 자, 계속 봅시다.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개별 대출을 실행할 경우 1억을 받을 확률, 즉 회수 확률은 90%였으나 신종증권으로 바뀌면 99%로 상승하고 하이 트렌치 투자자요. 자, 원래도 얘도 90%였으나 이제 신종증권으로 바뀌니까 81%로 감소했죠. 됐어? 그럼 결국에는 뭐라고? 하이 투자자의 부도, 그러니까 하이 투자자의 그러니까 상위 투자자의 위험을 하이 투자자가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하이 투자자의 장점을 상위 투자자가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화폐 시간 가치를 무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할인율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 1년 뒤 돈가치, 1년 뒤 1억이 지금 1억이 아니잖아.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10%라고 한다면 내년에 110억이 현재 100억인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10%면 내년에 90억이 현재 100억인 거라고. 할인율은 역방향이야. 이미 할인율 배웠잖아. 여기서 그러면 이미 우리 또 할인율의 개념이 들어온 거야. 자, 그럼 상위 트렌치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무시하겠대. 할인율 없다고 보겠대. 그럼 어떻게 돼? 0.9 곱하기 1억이야.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기대값을 얘기하는 거죠. 확률 곱하기 1억이니까. 내가 1억을 보전받을 확률이 99%잖아. 이해됐어? 확률 통계가 계속해서. 그리고 하이 트렌치 가격은 어떻게 돼? 0.8 1억 8,100만 원. 역시 하이 트렌치 기대값이죠. 부도 확률이 81%니까. 트렌치 기법은 회수 확률이 90%에 불과한 대출 채권은 신용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투자자들에게 낮은 신용 위험을 가진 신종 채권을 증여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시장 점수를 높이는 혁신적인 기법으로 받아들였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여러분한테 10% 확률로 손실을 보시면 투자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어.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좋아. 1% 확률이면요? 그럼 뭐 해볼 수도? 내가 1억 투자해서 100원 내가 1억 투자해서 100만 원 뭐 손실 볼 수 있고 이득 보면 1000만 원 이득 본다는데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느낌이었냐? 너가 1억 투자해서 손실 1000만 원, 이득 1000만 원, 뭐하러 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 야, 너가 1억 투자해서 손실 100만 원밖에 안 나. 기대값으로 계산해 보면. 근데 이득은 1억 1000만 원 날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뭐 100만 원 손실인데 1000만 원 이득 보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전혀 파생 상품에 관심 없던 사람들 자체도 확률을 이렇게 계산해서 보여주니까 그래? 그럼 뭐 손해봐도 100만 원인가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죠. 왜? 둘 다 터지면 전액 손실인데. 이해됐어? 그러니까 전액 손실 날 확률이 1%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대값이라고 계산해서 보여주니까 100만 원 손실이라고 착각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니네도 이해가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 김봉남 할머니한테 우리은행 직원이 설명하면 우리은행 직원은 설명을 할 수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괜찮아요. 저 아시잖아요. 저희 은행하고 30년 거래하셨잖아요. 우리 서민의 든든한 친구 인호은행을 믿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사셨던 거죠. 됐죠?
그래서 일단 금융의 유동성 확보가 되고 파생 상품을 통해서 돈도 들어오고 돈도 막 순환 속도가 빨라지니까 당연히 야 이거 되게 금융상이 발전하겠다라고 평가받았겠지만 결국에는 누가 미국에서 너무 대출을 많이 해줬고 그 부동산 자산 가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부실 채권이 많아지면서 얘가 부실해지죠. 콘디시 분실해지죠. 됐어. 그래서 다 터진 거야. 연쇄적으로 아까 보여줬었던. 잘 들어. 봐. 대출자가 부실해지면 그림자 금융 부실해지죠. 그림자 금융이 매각했던 채권을 산 콘딧 부실해지겠죠. 자, 그러면 콘딧이 매각한 채권을 산 매수자, 펀드들 부실해지겠죠. 펀드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인데 이 펀드는 누가 만들어 왔다? 인호은행이 만들어 왔다. 인호은행에 투자한 김봉남 씨가 만들어 왔다. 김봉남 씨가 아들인 박인호한테 돈 받아왔다. 박인호는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이런 난리가 난 겁니다. 연쇄적으로 다 터진 거죠. 그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림자 금융은 이런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위험 총량은 그대로야. 저스트 뭐라고? 위험의 구조 변경이야. 즉 개별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위험 부담 수준을 조정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위험 총량은 그대로였던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이라는 계산기를 두들김으로써 구조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총량을 줄이는 것처럼 보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통제 가능한 선을 넘어가 버리면서 오히려 위험이 가중돼 버렸고 글로벌 금융위 때 얘가 터진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리먼 사태의 원인을 분석해주고 설명해준 지문인데 저도 파생 상품을 공부하고 싶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파생 상품을 다룬 수많은 영화 드라마들이 있어. 뭐 빅쇼트라든지 마진콜이라든지. 근데 영화는 영화적 각색을 했지 근본적인 이 공식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저라고 안 뒤져봤겠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쓰고 교수님들이 쓰면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저는 이 지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상품으로 구성됐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화에서 썩은 고기와 신선한 고기를 섞어서 패티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운 나쁜 놈은 처먹고 설사 뭐 운 나쁜 놈 먹고 이제 뭐 피식균 걸려서 뒤졌더라. 운 좋은 사람은 먹고 안 터졌지만 나중에는 결국 다 썩어서 다 뒤졌더라. 이제 이런 비유가 또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정확하게 처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 저는 제 나이가 돼서야 이걸 알게 된 거고 여러분은 벌써 성인이 되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좋은 대학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 소아과 의사고 우리 매형 치과 의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메디컬 계열이면 다 해결될 것 같다. 여러분 주변에 의사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의사들도 죽어납니다. 전문직들 다 죽어나요. 그런데 주변에 전문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활고를 겪는지 실감이 안 되는 거야. 생활고라고 표현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진 사람이 많아. 그럼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아예 공식이 달라진 거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도 과거 시험이야. 자격증 합격하면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 시험을 치면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해. 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평생을 공무원하고 보냈으니까. 시험 준비하고 보냈으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그 정도는 그냥 훌쩍 뛰어넘으셔야 돼요. 자, 수고들 하셨고 실장님 10초씩 다시 잡아주시고 자 이제 사단락은 얘는 잡아줘. 계산하는 문제로 따로 나올 거 아니야. 결국엔 독립시행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따로 구조도 안 그리고요. 5단락에서는 의의 정리하고 끝났기 때문에 4단락 별도로 처리하고 5단락만 여기다가 빠르게 구조 처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디다 처리해야 되냐? 앞으로 해야 되겠네. 자 이제 5단락만 마지막 처리할게. 자 5단락은 그래서 뭐라고? 이 니은 섀도우 뱅킹은요 결국 뭐야? 위험 총량은 그대로야. 하지만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됐다? 위험의 구조 변화인데 이게 구조 변화가 뭐로 보였다? 위험 총량이 줄어든 것 같은 착시를 만들면서 오히려 위험이 커지는 일을 만들었다. 왜? 위험이 줄었네? 그 위험을 더 감수해버리니까 위험이 더 늘어나 버렸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일단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번 문제는 조건 방률 문제가 돼버렸어요. 일단 상관없이 1번부터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콘디스는 일반 투자자가 펀드에 맡긴 자금을 이용하여 단기 금융 상품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팔았지. 정답 1번이고, 그러니까 발췌도구를 가면 풀 수가 없는 게 정보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OX 하면 뭐 할 거야? 너희가 수학 30분 이해도 못 하는데 답 27 쓰면 뭐 할 거냐고. 그거랑 똑같은 거야. 29번 수학 문제 하나도 이해 안 됐는데 답 17 쓰면 뭐 할래?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거를 자꾸 그런 차원으로 끌고 가면 안 돼. 수학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수학 공부 시작이야. 노베이스야. 걔가 30번 문제 풀고 있으면 되니? 똑같은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건 30번 킬러 문제 수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준이 안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3시 반부터 차근차근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되고 시간 단축 특강 활용하시면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여기서 정확하게 보이죠? 주어 잡아. 주어 어딨어? 콘딧. 무엇을 팔았어? 단기 채권을. 누구에게? 얘네들에게 판매했죠. 문장 구조 정확히 잡으니까 보였죠? 1번 선지 정답 끝입니다. 콘딧은 단기 장품을 매도하죠. 됐습니까? 정답 1번 끝이고. 자, 2번 선지. 그럼 봐. 콘딧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강해줬어? 시중은행이, 제도권 은행이 이거를 보증해줬다고 수수료 받고. 3번. 그림자 금융은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뭐 한다고요? 파생 상품을 만들었죠. 그 파생 상품의 원리가 뭔데? 트렌칭 기법인데 트렌칭 기법을 쓰면 어떻게 보여요? 기대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대값이 9,000원짜리가 갑자기 9,900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위험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의 총량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그 변화로 착시 효과가 생겼고 그 착시가 뭐였어? 위험의 총량은 유지였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기대값이 파생상품 이전에는 100원짜리가 10% 확률로 부도가 나면 90의 기대값이었던 건데 파생상품으로 만든 뒤에는 100원짜리가 내가 상위 트렌치를 샀다면 부도나 확률은 0.1의 제곱을 빼야지. 그러니까 0.99가 됐고 결국에는 99원이 되기 때문에 위험이 9원이나 줄었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원 손실 볼게 1원 손실로 바꿨네라고 착시를 보여주는 게 핵심 원리잖아. 그러니까 1번 선지 찍고 끝나는 것도 맞지만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뒤쪽 문제 때문에 지문에 대한 원리 이해가 선지 판단에도 이렇게까지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함이었고, 자, 얘는 쭉 읽어보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지문 4단락에서는 독립시행이라고 못을 박았으나 얘는 종속시행의 정의를 한마디로 한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종속시행이라는 것도 확률, 사건 A, B가 A가 일어남에 따라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음에 따라 B가 일어날 확률, 안 일어날 확률이 각각 또 변할 텐데, 문 닫읍시다. 각각 변할 텐데. 그래서 상관계수가 0이 되면 뭐라고? 독립이라고. 상관계수가 0이 아니면 뭐라고? 종속이라고. 자, 그럼 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확률 100%로 인과라고. 됐어? 부도 발생, 필연적이다 100%다.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수학에서 배웠던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의 개념에 우리가 영향을 받네 안 받네 종속이라고 보통 배우잖아요. 잡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영향 몇 프로냐? 100%다? 까지 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에서 독립종속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야. 하지만 여기까지 풀어내는 게 제 목표고, 따라서 제가 고1, 수학 개념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단락, 1년 후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채권이 2개 있는데 각각의 대출 채권 1년 후 부도 확률이 10%로 동일하다는 보기 내용이죠. 지문 내용이죠. 개별 대출 채권은 부도 시 전액 손실 처리되어 회수금은 0원이다. 아까 지문 내용이죠. 이들 대출 채권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아까 지문 내용이죠. 특정한 값을 가진 확률은 알 수 있는 확률 변수고
수학이네. 확률변수. 확률변수 라지 X. 두 대출 채권의 부도 사건의 상관계수는 1로서 뭐라고? 필연적으로 같이 부도나는 거죠. 자, 여기서 차이점이 생겼죠. 아까 지문 내용은요. 얘와 얘가 독립이라고 했던 거야. 이해됐어?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날 확률이 독립이니까 0.1 곱하기 0.1에서 0.01이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종속이야. 한 놈 부도면 다른 놈 100% 부도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다시 분류해서 확률을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해됐니? 그걸 문제를 풀려고 한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수학의 독립과 종속 사건의 확률 문제를 못 풀면 못 건드리는 문제가 돼버린 거거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확하게 저렇게 경우의 수 표출해서 푸는 시간 3분 드릴게. 시작하십시오. 실장님 저 잡으셔도 돼요. 자, 사진 찍어 올렸나? 전부 다? 지금입니다. 잡아주세요. 필기하세요, 여러분.
죽겠는데 이거.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이렇게 확률 분포를 그려버리면 얘는 독립시행 확률 표현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지금 종속 사건이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잘 들어. A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B가 일어날 확률과, 자, 봐봐. 자, 둘 다 회수되는 사건을 A, B라고 해보고요. 부도난 사건을 A 여집합, B 여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지금 봐. 얘는 둘 다 회수돼야 되는 거니까 P, A 바 B 또는 P, B 바 A라고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니? 됐니? 모르겠니? 결국 확률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확률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확률 문제야. 오케이? 자, 그럼 봐. 둘 중 하나야. 하나 부도나면 나머지도 당연히 부도고요. 다른 하나 부도나면 나머지 하나 당연히 부도야. 그리고 둘 다 회수가 되면 당연히 회수야. 근데 하나가 회수가 되면 나머지도 무조건 회수가 된대요. 맞아? 자, 다시 볼게. 지문 내용을. 자, 보세요. 하나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 발생, 나머지도 100% 부도. 하나의 대출 채권에서 회수됐으면 나머지 대출 채권도 역시 100% 회수야. 이해됐어? 됐어? 자, 그럼 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잘 들어. 이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인지 아니면 뭐가 일어나는지 정보는 없어요. 그럼 동시에 일어난다, A가 먼저다, B가 먼저다 경우의 수까지 다 생각해야 돼. 그런데 어차피 확률이 지금 대칭적이잖아요. 0.1, 0.1.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든 똑같은 확률로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확률 자체는 대칭적이니까. 그럼 끝난 거죠, 결국에는. 자, A 기준을 생각을 해볼게. A가 지금 부도난 확률은 얼마예요? 10%. 맞지? 그러면 자동으로 B도 부도야. A가 회수될 확률은 얼마야? 90%. 그럼 자동으로 B도 회수야.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B가 먼저 일어났다고 쳐보자. B가 부도 났어. 10% 확률이야. 그러면 당연히 A도 부도야. 반대로 B가 회수가 됐어요. 90% 확률로. 그럼 당연히 얘도 A도 회수야. 끝. 그럼 둘 중 하나야. A가 먼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B가 종속돼서 일어나든, B가 일어나고 A가 종속돼서 일어났든,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경우 둘 다 어쨌든 부도 확률은 10%, 회수 확률은 90%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죠. 자, 결국에는 잘 들어. 90% 확률로 둘 다 회수야. 10% 확률로 둘 다 부도야. 둘 중 하나만 회수되거나 부도되는 확률은 0%야. 됐죠? 다시. 자, 2억이 회수될 확률은 90%예요. 1억은 없어. 왜냐하면 하나 부도나면 나머지 100% 부도니까. 하나 회수면 나머지 100% 회수니까. 됐죠? 여기는 그러면 나머지 부도 확률 10%겠죠? 끝. 기대값 붙고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회수 확률은 0%니까 상위 트레지든 하위 트레지든 받을 값은 0원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계산해봐. 얼마 나왔어? 정답 몇 번이냐? 5번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푸셔야 된다고. 그냥 종속 사건, 독립 사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도 봐봐. 얘가 뭐야? 확률 변수 X인 거야. 확률 변수 X에 대한 P인 거야. 됐어요? 얘가 XI, 얘가 굳이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얘가 X1, P1, X2, P2, X3, P3. 됐어? 확률 분포표를 그려주셔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확률 분포표에 따른 기대값까지도 계산해야 되는 거고, 뒤쪽은. 오케이? 그냥 수학 문제야. 못 풀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든지 아니면 제가 이런 거 풀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따라오시든 둘 중 하나야. 그런데 결국 여러분이 잘 들어. 수학교 지금 킬러가 딱 22번, 29번, 30번이잖아. 그럼 3개를 빼고 2등급을 맞는 전략으로 갈 거냐? 운 좋게 88.1등급 컷을 만들어 볼 거냐? 근데 내가 거기까지 6월에 다다랐으면 이제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22, 29, 30번 중에 한두 문제라도. 트라이가 됐으면 이제 나머지 한두 문제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영역을 확장해 가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자꾸 수업 시간에 잡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어쩔 수가 없어. 뭐 이런 걸 다 다루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와, 이 3번 문제는 지금 제가 이걸 해설을 상당히 좀 곤란하거든요.
왜 해설이 곤란하냐면 이걸 왜 이렇게 냈을까가 아직도 제가 지금 고민이야. 근데 일단은 시험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오류, 시험의 오류의 확률은 그냥 0에 수렴한다고 전제하고 수업하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하나씩 가볼게요. 당연히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그림자 은행의 비교 대조 포인트는 당연히 있죠. 자, 1단락, 2단락 세팅이 딱 이거잖아. 자, 지워버렸네. 아까 기존의 은행은요, 단순했죠. 예금자한테 돈 받아서 대출자한테 주면 끝이야. 그래서 자, 다시 볼게요. 기억은 뭐라고? 예금자한테 돈을 받아서 대출자한테 주면 끝이에요. 근데 니은은 뭐라고? 골 때리는 거 진짜. 즉 뭐야? 대출자한테 대출 채권을 받아서 SB가 그걸 누구한테 파는 거야? 콘딧에게 팔고 콘딧은 걸 다시 어떻게 한다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야? 펀드에 매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죠. 자기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첫 번째 콘딧의 단기채를 발행해서 단기채를 펀드에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구입을 하거나,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었죠? 이 SB에서 받은 대출 채권을, SB의 채권을, SB가 나한테 판매한 채권을 섞어가지고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로 나눴죠.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파생상품으로 판매를 한 거잖아. 그럼 봐. 벌써 간단하게 보이죠. 얘는 뭐야? 예금, 은행, 대출이면 끝이야. 얘는 대출자한테 채권을 받아가지고 콘딧에 팔았는데 콘딧은 또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당연히 기억이 훨씬 단순하다. 괜찮죠? 2번 선지. 이걸 어디서 확인할 거야? 있냐? 지문에? 죽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 있어 있기는? 이게 상식인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BIS 비율 지문 기억나요? 또 바젤 3 지문 기억나요? 이런 게 다 예금자 보호 기능이야. 뱅크런 대비를 위해서 뭘 가지고 있어라? 최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라. 이게 20학년도 6월 평가원에 나왔었던 거잖아. 최저 자기 자본 보유. 최저 자기 자본 보유. 은행이 최저로 자기 자본을 갖고 있으면 부도가 나더라도 자본을 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게 예금자 보호 기능이고 이런 게 금융 정책인 거거든요. 금융감독 정책인 거야. 이게 20년 6월에 제가 여러분 복습하세요. 영상까지 볼 필요 없어. 필기만 봐도 이런 얘기 다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봐. 계속해서 1, 2단락 비교 대조인데 잘 들어. 자, 대출자가 대출을 받아갔으면 그 대출자의 채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은행은 이 채권을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서 매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SB는 이 채권을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콘딧에서 매각을 해버렸잖아. 이해됐니?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대출자의 채권을 은행은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자의 채권을 SB는 콘딧에 매각을 해버린다고. 이해됐어? 콘딧은 다시 그거를 재구성해서 또 매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은 니은과 달리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와 대출 채권을 보유하는 주체,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 누구예요? 은행이죠. 그 대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도 누구야? 은행이죠. 됐죠? 4번 선지. 그렇지. 왜? 얘네는 봐봐. 은행이 채권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봐. 이 채권 자체도 가치가 있죠. 근데 채권도 가치가 있으니까 매각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되니까 돈이 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 채권을 매각해버리니까 돈이 순환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우리 몸에 적혈구 숫자가 많아지는 거랑 비슷한 효과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사 기능이 더 활발해지니까 경기에 되게 큰 도움도 됐었겠죠. 그래서 기억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좀 얘가 유동적으로 풀어준 거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건 정답 5번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금자 보호 기능도 여러분이 지문에서 찾기가 어렵고요. 맞죠? 5번 선지는 지문 발췌독을 하잖아. 그러면 분명히 니은은 신용보강 필요하다는 얘기가 명시적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풀어버리면요. 여러분은 대부분 2번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답을. 맞잖아. 왜?
지금 예금자 보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 맞죠? 그럼 확인 안 되는 정보니까 여러분 2번으로 갔을 거라고. 오히려 5번 선지는요. 네 은행 신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나왔잖아. 부도 위험이 있으니까 은행이 보증서 준다고. 됐니? 이해됐어? 그래서 네 은행 부도 위험을 누가? 기존의 제도권 시중은행이 수수료 내고 보증을 해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용일치로 풀어버리면 2번으로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든 거야. 그런데 정답은 5번이 된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거야 결국에는. 뭐가 있다? 기출과 EBS 연계 배경식을 전제하고 내버린 거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가 전통적 은행에서 제도권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알고 있어야 2번이 클리어고. 오케이? 5번도 마찬가지인데 채권에 대해서 신용위험이 있으니까 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는 둘 다 공통점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고 여러분한테 확정을 지어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맞추신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일치를 풀었을 때 정답 2번 나오잖아. 맞잖아. 둘 다 예금자 보호 기능에 대한 얘기가 명시적으로 안 나와. 명확하게 안 나와. 반면에 니은은 분명히 신용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버리거든요.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도 돼. 좀 이따 같이 정리할게. 자,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체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자, 마지막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또 뭐가 나왔냐? 수능성 나왔죠. 그 20학년도 6월에 나왔다고 저번 채권 지문과 제가 엮어가지고 설명했지.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EBS에 나와 있는 모든 경제 지문이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가 이제는 한 지문이 아니야. 4개, 5개가 엮여서 툭 하고 나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 수업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식적으로든 실전 연습적으로든 필요한데 뭔가 수능 느낌의 구조 처리나 수능님의 실전 느낌은 좀 기출이나 교육형 같은 거 갖고 잡으면 좋겠고 EBS는 지금 레퍼런스로서 소재 처리 좀 그런 역할로 약간 역할 분담이 되는 느낌이에요. 봅시다. 그림자 금융의 위험 요인으로는 경기 상황에 대한 변동성이 높고 다시 금융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 위기가 금융 전체 시스템으로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 현관 배쳐볼게요. 위험 요인은 뭐라고요? 시스템 문제. 변동성 문제. 그림자 금융은 채권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과도한 레버리지가 있다. 문제 원인은 뭐라고? 채권 등에 대한 의존도, 두 번째는 과도한 레버리지. 자, 자금 조달의 경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산 가치가 오를 겁니다. 또 유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도 증가하고 불황일 때는 채권 발행도 감소하는 수능성이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 즉 호황일 때는 더 호황이 되고 불황일 때는 더 불황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호황일 때는 더 자산 가치도 오르고 따라서 부도 확률은 줄겠죠. 왜? 돈이 더 많아지니까 갚을 확률도 높아지겠죠. 따라서 호황일 때는 부도 확률은 낮아지겠죠. 반면에 불황일 때는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갚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부도 확률은 높아지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 불황이 오게 되면 대출 채권 부실 확률이 커지고 부실 확률이 커졌으니까 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자산 가치가 폭락할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니까. 자산 가치 폭락하니까 자기들이 들고 있는 자산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돈이 없는데 당연히 자금 조달의 위험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엮이고 엮여서 연쇄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생겨버린다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자, 이게 20학년도 6월에는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완충 자본 제도라는 것으로서 그 수능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죠. 자, 이 EBS에서는 뭐라고 나오는지 봅시다. 잘 들어. 그러니까 우리 6월고 수능에 나올 거야. 애들은 다 터지겠지. 알겠어? 여기까지 가면 전국 100등 안에 드는 수준의 피지컬이야. 작년 국어 만점자도 243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수학이 몇 명이었지? 한 600명, 700명대인데?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어쨌든 저는 끝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야. 계속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레버리지 억제를 해야죠. 왜? 레버리지가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보시죠. 즉 과도한 레버리지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레버리지 억제.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요?
자기 자본 대비 규제 비율을 낮추는 거야. 자기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추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자기 자본을 더 많이 확충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부도나도 자기 돈으로 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기 자본을 높이고 부채를 낮추면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은 낮아질 거 아니야. 이해됐어? 분모 분자잖아 얘가. 부채가 분자에 들어가고 자기 자본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지금 BIS 비율 지문하고 엮여 있는 거야. 바젤3랑. 이게 언제지? 20수능인가? 맞죠? 국제법 지문. 한편 경기 불응기에는 이 비율을 완화하여 증권화에 대한 보다 관용적인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왜? 뭐 사고가 덜 날 거니까. 그렇죠? 이와 더불어 어떻게 해야 돼? 규제 당국은 금융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소한의 기준 규제 비율을 높여서 손실 흡수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출 채권과 같은 자산의 부도로 인해 다른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도 방지하려고 한다고요? 무슨 얘기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소 수준인 규제 비율을 높인대요. 뭔 말인지 지금 이것도 수시로 정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완충자부 제도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BIS 비율 지문이 엮여 있구나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이제 선지 하나씩 판단해 봅시다. 1번 선지. 규제 당국의 회사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비율은 경기 역행성을 가질 것이다. 야, 자 그럼 봐봐. 자, 사실 얘도 좀 구조 처리가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구조 처리를 지금 합시다. 특히 질문 들어온 지문들이 대체적으로 약간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좀 이따가 풀어보는 지문은 좀 더 편할 텐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재작년 여러분 브레튼 우즈 지문 있었죠. 그 재작년 브레튼 우즈 EBS 지문 같은 지문들이 올해는 EBS의 거의 3분의 1이야. 근데 재작년 브레튼 우즈는 거의 한두 지문 정도밖에 없었어요. 책 한 권에. 굉장히 지금 올해 학생들의 실력 대비 너무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레버리지는 지금 주석으로 나와 있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대출 비율로 생각하면 되는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돈 10억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내 돈 2억에 전세 8억을 받아서 10억을 사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본 2억에 대출 8억이 들어있으니까 레버리지 비율은 400%가 될 거야. 그런데 이게 20억으로 오를 것처럼 자산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 호황기에 있으면 문제가 전혀 안 되죠. 그러면 호황기가 되면 대출 사람들은 대출을 더 땡기려고 할 것이고 은행도 대출을 더 해주려고 할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수능성이라는 개념이죠. 호황이 될수록 대출은 더 늘어나요.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대출이 더 늘어서 유동성이 더 커져버리면 나중에 불황으로 접어들었을 때 다 박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문에 나왔다시피 자기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낮춰야죠. 그래야지 레버리지 비율이 낮아지겠지. 이해됐어? 즉 수능성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호황기일 때는 오히려 대출을 낮춰주려고 너희의 빚을 너희가 빌린 빚 비율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은 더 확충을 해야 되고. 왜? 더 많이 빌려서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할 거니까. 덜 빌리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덜 투자해서 네 돈으로 갖고 있게 만들어야 돼. 왜? 그래야 불황으로 갔을 때 대비가 될 거니까. 또는 너무 폭등하지 않을 거니까 수능성에 따라서.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1번 선지. 됐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경기 역행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호황일수록 규제를 더 해서 돈을 더 못 풀게 만든다가 되는 거예요. 경기 역행성이라는 개념. 호황일수록 수능성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경기 역행으로 규제를 높여서 대출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빚을 줄여야 되겠죠, 자신의. 자, 아까 얘기도 했지만 수능성이 핵심 개념인 거야. 수능성이 핵심 개념인 거야. 3번 선지. 규제 당국은 금융회사 상호 간 연계성이 높은 금융회사일수록 리스크가 크죠. 문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를 높여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봐. 기본적으로 SB는 뭐가 있다고? 이런 특성 네 가지가 있어. SB는 수능성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호황일수록 대출 채권을 늘린다 그랬잖아요. 됐니? 그래서 SB의 신종증권 발행 규모는 당연히 호황일 때 더 크겠죠. 됐습니까? 맞아, 5번 선지.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호황기에는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의 수능성을 낮추고, 맞는 것 같은데? 맞잖아. 수능성을 낮춘다, 맞잖아요. 여기까지는 맞아. 자, 불황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이제? 더 대출을 해주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역행성을 낮춘단가? 자, 그럼 봐.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는 개념은 그럼 뭐예요? 역행성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되겠네. 역행성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되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역행성이라는 개념 잡아봐, 이제. 잡아보세요. 자, 우리 수능성은 이미 배웠던 개념이고, 거기에 뭐가 있어? 역행성이죠. 그러니까 수능성은 뭐야? 경기가 좋아질 때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질 때 더 안 좋아진다는 거야. 역행성은 좋아질 때 나빠지고, 불황일 때 오히려 좋아진다는 얘기죠. 됐어? 즉, 경기와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로 이해하면 되겠네. 당연히 수능성이 문제니까 수능성을 낮추는 게 해결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봐. 불황기에는 이미 지금 나락가고 있지. 맞잖아. 그럼 불황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해결 방법은 올려야죠. 됐어? 그러면 불황은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가려면 음의 방향이 아닌 양의 방향, 즉 경계 역행해야 되죠. 높여줘야 되니까 역행성 낮춰야 되는 높여야 되냐. 이게 존나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문장 그 줄글로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표 그려 이제. 표 그리면 경우의 수가 처리가 되면서 정보가 특정 잡혀요. 지문이 마지막 보기가 또 개빡셌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수능성이라는 개념을 20학년도 6월에 약간 뭐랄까 복선처럼 암시처럼 깔아놓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수능성이 마지막 단락에 들어가서 완충자부 제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세팅이 돼 있었고, 다시 한번 여기 보기를 통해서 수능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수능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정비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경기가 호황일 때 수능성이 크면 대출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경기가 호황일 때 수능성이 크면, 자, X값이 마이너스니까 Y값도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알겠어? 1차 함수 정비례라고. 선형성이야. 수능성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경기가 호황일 때 수능성 때문에 대출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해결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수능성을 낮춰줘서 대출을 줄여줘야 되겠죠. 자, 그럼 봐. 경기 불황일 때는 완충자본 제도를 사용하라 그랬잖아. 20학년도 6월에서. 돈을 풀어야 된다고. 그런데 불황이니까 망할 거기 때문에 얘네가 채권을 줄여요. 됐어? 수능성 때문에. 불황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야, 대출 자체도.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 방향으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수능성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그렇지. 수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 적게 주잖아. 수능성을 낮춰야 대출 많이 해주겠죠. 이해됐어? 수능성을 낮춘다, 역행성을 높인다가 돼야 되죠. 알겠니?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줄글로 보면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수학에서 지금 합성함수가 한 3개 엮여 있는 거야. 맞잖아. 자, X, Y, G인 거야. 됐어? 그래서 개수를 양수에서, 수능성 양수에서 개수를 수능성 음수로 만들어줘야 값이 반대로 갈 거라고요. 알겠니? 그래서 내가 맨날 표 처리해라 뭐 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정보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처리하지 못하면은 그냥 죽는 건데, 나는 그래. 이거 올해 수능 이렇게 나오면 될까 싶어. 근데 니네 지금 선택형 수학 바뀐 거 보니까
국어도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예요, 결국에는. 잘 들어. 2, 3 수능이 체감적으로 여러분이 느끼기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국어가. 왜 그런지 제가 국어만 들여다보다 보니까 안 보였던 건데,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여러분의 공부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지역, 지방은 시장이 90%가 수학이고, 그래서 수학을 제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공부 들여다보면 다 수학이 문제야. 들여다보면서 수능 분석까지 요즘 거의 끝냈거든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은 모르죠. 근데 저는 20년을 받았으니까. 수학이 역대급으로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웠던 수학 시험은 없었어. 통합형으로 가면서요. 옛날 문과 수학은 개 쉬워요, 진짜. 존나 쉬워요. 문과 80.3등급은 진짜 다 맞아야 돼. 공부를 했다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버린 이과 애들이 위에서 너무 촘촘하게 놀아버리니까 문이과 통합해서 변별하려다 보니까 진짜 공통 영역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학이 한 2, 3년 동안 너무 훅 어려워진 느낌이야. 근데 더 어려워지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아마 EBS 국어가 이 정도로까지 나온다는 거 이제 국어도 점차적으로 올려가지 않을까, 난이도를. 여러분 이제 곡소리 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중심이 수학으로 가는 건 저는 오케이지만 이제 어쨌든 EBS 내신 대비로든 수능 대비로든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적용이 됐고 뭐 이 정도 처리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든 뭐 리트고 미트고 간에 야 여러분 이거 리트보다 어려워 얘가 진짜 리트 미트보다 어려워. 이 로스쿨이나 의전은 붙을 수 있어. 문제가 안 돼. 이게 더 어려워. 진짜 객관적으로 이게 더 어려워요. 아시겠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화이팅 하고 계시니까 괜찮습니다.